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360 제6회 인간과 기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포럼을 진행 맡은 똑똑도서관 관장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문360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문 플랫폼입니다. 인문360에서는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다채로운 인문 콘텐츠와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문360 인간과 기술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라서 인본주의에 기반한 첨단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 문화, 그리고 일상의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해법을 찾아가며 인간을 위한 기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보다 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쓰이기 위한 해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6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인간과 기술 포럼의 주제는 사회문제 해결 기술입니다. 사회문제 해결 기술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적당 기술과 메이커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되고요. 1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의 거버넌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2부는 적정 기술과 메이커 활동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인간과 기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포럼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님들에게 직접 여쭤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 산, 학, 연, 관, 협력 사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발표를 시작하면 됩니까?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성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제에 제가 오늘 발제를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리빙랩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SE의 리빙랩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리빙랩은 일상생활 실험실, 그리고 살아있는 실험실, 우리마을 실험실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실험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곳이 물 문제, 쓰레기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문제든 이제는 함께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하에 민산 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부분이에요. 그동안 실험실이라 그러면 좀 폐쇄된 공간에서 천재적인 과학자가 그 문제를 풀고 실험을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그 실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과학자님도, 그리고 문제를 안고 있는, 그리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풀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실험을 하고 실증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R&D 주체로 갈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끼리도 함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내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야.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사회문제 이제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회문제를 한다, 어찌 한다 그러면 정부 주도식으로, 아니면은 그 기업이 이 문제를 풀 거야 제품을 만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민산 학연 간의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 리빙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은 몇 가지 포인트에서 과거와 틀려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 했던 이노베이션 포 피플이라고 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이 이노베이션 포 피플이었고요. 시민사회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풀어가는 거. 우리 정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어야지. 라고 했던 부분도 이노베이션 바이 피플이라고 표현되는 어찌 보면 시민사회 중심으로 해왔던 부분도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빙네임은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입니다. 민산 학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가는 거,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 만나는 거, 그리고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 되는 부분이 리빙립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끝단에 있던 사용자들도 주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이런 비전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그리고 만든 제품을 어머 이 제품이 정말 좋네. 이거 정말 우리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지. 그러면서 코크리에이션,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그 최종 사용자 역할도 되고요. 그리고 만들었던 제품을 어머 이게 더 우리 취향에 맞네라고 해가지고 평가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품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종 사용자는 그냥 우리 시민이라고 표현되는 얘기도 되지만 어르신들, 장애인들, 뭐 여성들, 아줌마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도 혁신의 주체가 되면서 어머 이 문제를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야 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리빙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방향은 양다리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R&D를 통해 가지고 논문을 쓰고 특허를 낼까 하는, 어느 한 곳에서 하지 못했던 그 기술의 탁월성,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양다리였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과학기술이 사회적 문제, 그리고 공공적 문제, 이런 부분에 눈 감고 있지? 왜 양극화라든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눈을 감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은 국가 경쟁력,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을 바꾸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이 목표부터 이거는 전문가만이 아니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그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풀어야 돼 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 리빙립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리빙립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사회 문제 해결 내가 다 알고 있지. 물 문제, 쓰레기 문제, 이게 문제야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R&D를 해가지고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항상 R&D로 끝나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는 정말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방관의 문제라면은 소방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일정 부분 거기 있는 최종 사용자 주체들하고 실증을 통해 가지고 실제 문제 해결까지 가겠다는 부분이 방금 본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 R&D만의 문제가 아니야. R&D는 기본이고 법제도 문제도 바꿔야 돼.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실증이 중요해. 그리고 이게 되려면 공공구매든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져.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과기부가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모든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식에 리빙립이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서 그 과기부가 2013년도부터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리빙립은 2014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방금 소개드리는 건 성태용 교수님께서 하베스트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하베스트 기술은 조금만 움직여도 밝은 빛을 내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분은 세계 100대 과학자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동안 우리가 사회문제 해결형이라면 어머 이미 있는 기술 아니야? 적정 기술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기부의 사회 문제 해결 사업 중에서 SABCD가 있다면 S 등급을 받은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과기부 장관상까지 받은 저겁니다. 자, 가장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부분은 그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랑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그런데 오른쪽 편에 보면 나타나다시피 대부분 사고가 밤에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 사망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된 바는 야간 작업자들,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사고 경험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장비를 갖다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게 들어갔던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베스트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빛을 움직여도 밝은 빛을 냅니다. 열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태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반인적으로 우리 세계적으로 했던 부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100을 만들어낸다면 이분은 조금 움직여도 200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할 때 연구재단, 요것을 사업을 관리하는 연구재단에서는 이 에너지 효율성을 더 높이 달성하라라고 올려놨어요. 근데 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분은 그 목표치까지 달성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자, 근데 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머, 어디서 가장 밝은 빛을 내지? 그리고 어디서 가장 열이 나?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지? 하는 어찌 보면은 그런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신성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학제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류학과 그리고 행동 분석하는 사람들 함께 움직여 갖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은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방금 이 옷을 만들었을 때 벗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 이 사업이 된 거예요. 결국은 다 학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학과라든지 아니면은 행동 분석하는 거라든지 기계학과라든지 이런 어찌 보면 전문가들 간의 어떤 협력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성의 결합. 어찌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R&D 주초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입고 벗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 리빙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행동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내는 곳이 어깨 부분이었어요. 자, 어깨 부분에 발광 키트가 들어갔어요. 발광 키트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하고 원래 입던 옷이 있다면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이 더 가벼워요. 근데 리빙랩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더 가벼운 옷을 무겁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과학자님이 깜짝 놀란 거죠. 가벼운 옷을 더 무겁다고 인식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봤더니 이 발광 키트가 어깨로 들어가다 보니까 옷도 빡빡하고 그리고 어깨가 죄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냐면은 무겁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어깨에 들어갔어요. 근데 열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더워서 일을 못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깨에 들어가서 밝게만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밝아서 일을 못 하겠다. 적당하게 밝게 해달라. 더 중요한 거는 매번 이 청소하는 분들이 이것을 여었다 뺐다는 게 한 15초 정도 걸려요. 매일 세탁을 하니까. 근데 15초 동안에 여었다 뺐다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깨 부분 너무 밝아서 못 하겠다. 결국은 발광 키트가 어깨 부분, 허리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일 여었다 뺐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2년간 이 과제를 하면서 현장에 60번을 갔어요. 1년 첫 해에는 36번, 그 다음 연도에는 24번을.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그때 현장에 따라갔습니다. 갔을 때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머리 뒀다 뭐하냐? 이거 옷이라 가져왔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에 새벽에 나간 거죠. 저도 아까 리빙랩 현장 때 새벽 3시에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같이 간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이 바뀐 거예요. 아, 정말 저 과학자님이 우리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했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이 2년 정도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방금 이런 문제를 반영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것이 공공구매로 연결돼 가지고 혁신 시제품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과학자님 중에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연구가 나한테는 인생 연구였다. 그동안은 내가 기술 개발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현장에 쓰일 거라고 했는데 현장에 쓰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기술 개발했을 때는 눈 감고 그냥 어디 허공에 총을 쏘는 것과 같았다. 어디 한 군데는 맞겠지.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총을 쏘더라도 이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리고 현장을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기술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인지를 인식하게 됐다.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실제로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간다는 거는 기술은 one of them.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 해결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이분은 시각장애인들의 지팡이 문제를 가지고 리빙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사님, 리빙랩은 미라클입니다.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많은 과학자님들은 그 얘기 합니다. 그동안 했던 실증 사업이나 그동안 했던 테스트 베드 사업하고 차이가 뭐 있어?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기술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현장들하고 주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됐고, 재밌는 게 아까 있습니다. 60번의 현장을 간 거는 내가 아니다. 조교가 갔다. 내가 과기부 장관상까지 받으면 내가 모든 것을 공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과기부와 밀당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그런 룰이 없었는데 조교가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리빙랩이 어떤 그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첨단 기술, 최고 기술 이런 부분도 정말 현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주체들의 조직화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리빙랩을 거쳤고 아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리빙랩을 하고 난 뒤에 삼계탕을 먹는다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아들놈이 그 얘기를 해. 아빠한테 냄새가 난다고. 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의 문제점은 안전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냄새 문제. 정말 그런 수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빙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건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 돌봄 문제, 쓰레기 문제,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부분은 정부 주도식으로,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전문가 주도로, 그리고 특히 연구개발에서는 과학자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면 당연히 흘러가지고 사회에 쓰일 거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R&D 투자가 30조거든요. 근데 이 R&D가 정말 현장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정말 문제 해결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그들만의 기술,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말 사회에 소통될 수 있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리빙랩 말한 어떤 움직임이 없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지금 리빙랩은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되면서 민산 학연 간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그 사회 변화까지도 같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빙랩을 했던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해요. 박사님, 전 리빙랩이 이제는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빙랩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첫 할 때부터 일회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어떻든 간에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최근에는 성대골이라든지 아니면 성남 시니어 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의 그 제품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리빙랩은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리빙랩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끝단에 있는 사용자들을 조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요. 리빙랩은 시민 주도형 아니냐, 현장 주도형이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은 리빙랩을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가장 끝단에 있던 사용자들도 조직화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도 확보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내가 주도지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례적인 참여를 뛰어넘어서 어떻든 간에 아까 말했던 민산학연관이라고 표현되는 한 축을 어떻게 담당해 나가고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련 그 인력이나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리빙랩 코디네이터라든지 퍼실테이터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경단녀라든지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내가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주체로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R&D를 할 수 없지만 R&D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는 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그 지금 굉장히 뜨겁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리빙랩 활동 속에 제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은 리빙랩 네이션 아니냐, 리빙랩 국가가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뜨거운 부분이 리빙랩이라는 표현으로 움직여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리빙랩 그 네트워크를 치시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 치시면 첫 번째 나오는 블로그에 가시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별로 돌면서 했던 많은 포럼 내용을 발표 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계시는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유튜브에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쳐셔서 이 많은 아까 말했던 요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사회도 바꿔나가고 지역도 바꿔나가고 그리고 환우단체의 그 어찌 보면 권리도 만들어 나가고 어르신들의 그 먹는 문제가 인권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또 리빙랩을 통해서 움직여가고 이런 분들이 다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요 정도 발표를 하고요. 예, 오늘 이 자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지은 연구위원님의 신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TV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학기술보다 중요한 협력 주체들의 문제라는 주제로 일부 토론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정된 질문들은 연사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선물도 준비된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BBB 코리아 이동욱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허태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성지은 연구원님의 주제 발표를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이동욱 부장님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사단법인 BBB 코리아는 이제 학교도 아니고 또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실 분들에서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 4,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365일 그 20개 언어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익 서비스 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한 20년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이 주제와 굉장히 부합되는 점이 있죠. 저희 이제 새로운 서비스는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통역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서비스로 자원봉사와 결합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성지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바인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리빙랩의 개념, 그리고 이게 어떤 효용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플랫폼 구축을 위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느낀 바를 전달해 드리고자 할 텐데요. 첫 번째 리빙랩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의 효용 가치가 왜 중요한가, 시민 참여의 효용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참여의 방식 중에서 하향형과 상향형을 결합한 크라우드 소싱, 이것이
우리가 이 지금 발표해 주신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끝으로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 느슨한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참여의 효용 가치, 크라우드 소싱, 그 다음에 느슨한 연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비판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내용을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하는 건설적인 제안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사업이나 새로운 개념의 그 혁신 수단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 외부에 있는 또는 외국에 있는 건데 되게 참신해 보여서 우리가 도입하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념하고 실제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리빙랩이 되게 옳다,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옳다라는 내용하고 이게 진짜 색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두 개의 개념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에 좀 규범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실제 쓸모가 있는 효용적 가치인데요. 이게 지금 개념적으로는 시민이 그 혁신과 창안의 주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현장에서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떤 곳에서는 혁신의 주체라기보다는 혁신의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정부의 정책적 신뢰나 이런 거에서는 신뢰성을 제고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다. 내가 참여해서 뭔가 굉장히 바뀌었구나 하는 효능감이 그 개념보다 실제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민 참여 사례 중에서 국민디자인단, 시민참여예산, 또 제가 담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디지털 사회혁신센터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지? 아니 왜 특정 단체를 이루어지지?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 밀라노 외곽의 오자로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그 마이스페이스라고 맛집 소개해주는 앱을 갖고 근처에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효능감을 크게 느낀 사례였죠. 아까 말씀드린 발표해 주신 그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참여해서 뭐가 바뀐다는 효능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크라우드 소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에서 조직을 강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을 놓거나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하향식으로 뭔가 보조금이나 자금이 내려가는 이런 사업 구조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위키피디아처럼 아무 중심이 없이 시민이 얼개를 모아서 이렇게 이루는 사업도 있겠죠. 근데 크라우드 소싱은 실제로는 단체가 주도하긴 하지만 느슨한 연대가 많이 이루어져서 혁신을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만 이런 사례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미등록 거주지인 탄자니아 다르에살람 지역의 탄달레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흔히 아실 거예요. 되게 싼 GPS를 주민이 차고 돌아다니면서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지도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 사례가 사실은 시민이 참여해서 효능감을 느끼기 굉장히 큰 그런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느슨한 연결고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버넌스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조직이나 구조가 없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나 힘들고 사실 이 없이 고기 씹는 거와 마찬가지죠. 누군가 돈을 전달을 하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함께 모아서 하려면 조직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시민 참여적 사업이 정부 주도의 조직 구성, 플랫폼 구성에 너무 많은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크라우드 소싱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향식인 그런 중간 조직이나 거점 조직이나 이런 구조도 필요하지만 느슨한 연결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델레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잘 운영되지 않은 조직이었는데 바로 이런 느슨한 연결고리가 잘 작동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나 정책이 그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가, 아니면 이게 얼마나 확산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될 역할과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마저 맞춰보자면, 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너무 딱딱하거나 강한 구조보다는 이 구조와 더불어서 느슨한 연결을 정부나 또는 기관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지은 연구위원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동욱 부장님의 토론 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느슨하게 그리고 또 자기의 효용 가치를 느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낼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된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모양 좋은 네트워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신뢰 기반형 어떤 행동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 부장님 말씀 세 가지 키워드, 시민 참여 효용 가치, 그리고 클라우드 소싱, 그리고 느슨한 연계, 이 키워드를 민관, 산 뭐 다 협력된 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실제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욱 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상국립과학대학교 행정학과 허태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그리고 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소속의 허태욱 교수입니다. 오늘 인간과 기술 포럼에서 또 스테피 성지은 박사님의 발표 너무 이렇게 구구절절 너무 옳은 말씀, 그리고 되게 인사이트한 말씀들 너무 잘 들었고요.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여러 스태프분들이 또 다양한 그 전에 이렇게 푸시들을 많이 주셔서 많은 준비들 하면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그 과학기술 정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학기술 정책이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과학기술 정책의 기존의 정책들은 이제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지금 이 저희가 사회문제 해결 기술과 같은 주제처럼 정책을 위한 과학기술의 의미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 임용 전에 이제 카이스트 문수미래전략대학원에 있었는데, 제가 모셨던 이강영 부총장님께서 지금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신데요. 최근에 뭐 TVN 유퀴즈에서 유재석을 만나기도 하시고,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와서 차클에 나오셔서 랩도 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카이스트가 올해가 50주년이에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1971년도에 시연설됐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카이스트 미래비전위원회 50주년 미래비전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처음으로 50주년 만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카이스트 비전 안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과학기술과 사회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좀 동떨어진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들이 그렇게 많이 진척돼 있고, 지금 성박 선생님이나 이 부장님께서 다양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네, 다른 얘기들은 차치하고 저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 및 제언의 말씀드린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성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과제 3으로 제시하셨던 이런 참여 확대, 전문성과 시민성의 합력을 통한 참여 확대,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존까지의 우리의 이런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단순히 읽고 쓰는 이런 것에 대한 문해력 정도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서 이제는 시민 주체들이 디지털 컴피턴스를 갖는, 그리고 역량을 가진 측면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 같은 이런 인간과 기술 포럼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이 부장님 말씀하신 어떤 시민들의 참여 효능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드라이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제언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동 창작, 네, 플랫폼, 이제 말씀하신 과제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오토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플랫폼 측면에서의 활성화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전문층들, 또 직장인분들이 솔직히 오프라인으로 그 시간에 어딜 가서 참여하는 것들이 매우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오토 사회로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주입됐죠. 줌이라는 것도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잘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온라인으로밖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주입이 된 상황인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돌파구 측면에서 또 메타버스라는 것들도 요즘에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까지는 플레이와 어떤 뭐 게임의 롤 정도의 측면에서 플랫폼이었다면 이제 워크 커뮤니케이션 코워크 뭐 이런 측면에서의 플랫폼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또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오토 플랫폼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나 시도들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곳에서 더불어서 원래 메타버스와 NFT라고요. 대체불가 토큰 블록체인에서 대체불가 토큰 연결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저도 오늘 구독할 건데 그 리빙랩 네트워크 TV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영상으로 있지만 거기 안에서 노하우, 경험, 다양한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불가 토큰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만들었던 트위터가 올렸던 트윗은 벌써 뭐 몇십만 불에 거래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탤런트,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대체불가 토큰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거래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는 바로 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드라이버로서 캐탈리스트로서 촉매지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가 이제 진주에 있으면서 경남의 이제 국가거점국립대인데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내년 초에 출범하는데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립단의 이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부울경 광역연합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나타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역 맞춤형의 대학 리빙랩 같은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러한 시도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G 대학이라고 경남 공룡대학으로 저희 경상국립대가 총괄대학으로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이 교육부에서 하는 아주 큰 대규모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대학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서 경남 혁신도시, 진주의 경남 혁신도시에 LH공사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울산에 12개, 부산에 13개.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과 울산은 함께 이런 지역인재 선발 같은 것도 공공 혁신기관에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런 학령 절벽 시대에 지역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 있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지역 인재의 문제들 또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거점 대학들 특히 국립대도 좋고 뭐 사립대도 함께해서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리빙랩으로 활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로서 트리거 스페이스로서 활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저만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미 송 박사님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다양한 리빙랩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다양한 경험들이 이렇게 특별히 사실 제가 처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처음에 디지털 컴피턴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생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소스와 이것도 사실 격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디지털 갭이라는 것들을 종종 말씀 많이 하지만 세대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그런 격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맞춤형의 리빙랩들을 활성화하는 측면들이 그러한 측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소스로서 발전됐으면 하는 소망들을 좀 갖게 됐고요. 그런 말씀들을 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성 박사님과 또 이 부장님 다른 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태욱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그냥 기술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참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공동 창작 플랫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지역 맞춤형 리빙랩 이런 대안들이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위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어제 메타버스를 진행하면서 약간은 게임 같기도 하면서 몰입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거기에 이제 좀 더 아바타와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은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성지은 연구원님도 아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아마 또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코멘트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고요. 제가
뭐 두 분의 코멘트는 전적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그 컴피턴시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17년도에 캔노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네트워크 오브 리빙랩이라는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인놀이라고 하죠. 유로피언 네트워크 오브 리빙랩이 만들어져 가지고 활성화됐는데 저희 쪽에서는 2017년도 3월부터 했고 개월별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블로거나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 TV에 들어가면 그렇게 했던 많은 포럼의 발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 지역별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지역별로 리빙넷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대전, 울산 이런 식으로 다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고 있고 저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그러니까 캔놀이라 그러죠. 그쪽과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런 역량들을 만들어 나가고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 리빙랩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눈물도 많고 약하고 누가 뭐라 하면 늘 그렇게 제가 굉장히 그 서러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어머 내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주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많은 환우 단체들하고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바뀌어 나가고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그 환우 단체들도 저한테 그 얘기해요. 박사님 우리가 이 병과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함께 만들어가는 메이커이면서 전문가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터이면서 이 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엑스퍼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지역별 리빙랩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그 다음에 대학 리빙랩 이런 식으로 꾸려져 가지고 되고 있고 지금 그 이번 달에는 그 12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울산 울주군에서도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 발대시도 이루어지면서 포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1일에서는 불경으로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불경을 잇다라는 거로 해가지고 경남대학교에서 포럼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리빙랩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함께 그 안에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 나가고 아까 트리거 표현을 하시는데 트리거 포인트, 트리거 플레이스를 얘기하셨는데 리빙랩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체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 논의는 젠더 논의랑 거의 직결되어 있어요. 어르신들도 내가 돌봄을 받는 그냥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내가 세상이 바꿔야만 돌봄이나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의 논의 너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그냥 이 개념이 아니라 거의 행동하는 연구 그리고 액션 리서치 그리고 액티비스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자에 이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기억나는 부분이 주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들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너무 구식인지 모르겠지만 태권브이나 백투더퓨처를 보면은 모든 것들은 박사가 모든 해결했던 기억이 나지만 지금을 말씀 들어보니까 학위과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심 있는 모두가 다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학력과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깨고 혼자 변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서로의 지혜와 어떤 지식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전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질문 그리고 실시간 참가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욱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슬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회 문제는 사회 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만 수렴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내리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나 공유할 만한 소통 창구가 없을까요? 소수 전문가의 의견만이 늘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 허태욱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 정현수 선생님이라고 할지 학생이라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행정학과도 있고, 이제 대학원 기술경영학과도 겸무하고 있지만, 행정학에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들이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화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때 서구 유럽, 뭐 미국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들이 협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것도 협치, 공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회 혁신이나 민주주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탑다운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NGO, NPO,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리빙랩도 그거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원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디사이드 마드리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서울과 같은 온라인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토론 시간이 좀 길었으면 DSI, 그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 DSI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디지털 사회 혁신의 다양한 양태들이 있고, 보통 이제 EU에서는 6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데모크래시, 이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련된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들이 이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정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견들이 그냥 뭐 원오브 댐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견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정책 결정자한테 올라가고, 그 정책 결정자가 정책 파트의 다양한 전문가들, 공무원들과 함께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그랬을 때 아까 이동욱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효능감, 이게 정말로 내 아이디어와 내 정책 제언이 실제 정착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디사이드 마드리드 플랫폼 같은 또 민주주의 설과 같은 플랫폼에서 많이 활용되어 있던 것들이 있었고요. 물론 한계들도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뭐 우리나라 국회 톡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있었고,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빠띠와 같은 그 디지털 온라인 민주주의 참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협동조합, 빠띠와 같은 협동조합에서도 다양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들을 조직화하고 더욱더 잘 만들어서 구성시켜서 그것들을 정책 전문가들, 또 일선 현장의 다양한 정책 활동가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플랫폼적인 협동조합들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혜술 선생님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욕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빠띠 플랫폼을 또 말씀하셨는데, 빠띠가 궁금하시면 5회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문학적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연결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서 없진 않다. 그래서 정예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찾아보는 역할들을 하면 좋겠고, 학교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욱 부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의 토론 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사람마다 참 다른데 어떻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보급화할지 궁금합니다. 지원이 없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더 많이 편리한 기술, 그들의 삶을 도와줄 기술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아동 청소년 제3세계 이런 곳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거꾸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3세계는 아니지만 소외받는 계층이 또 디지털 교육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노울 웨스트 미디어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영국에 있는 데인데, 노울 지역은 이제 브리스톨하고 런던 사이 약간 위쪽쯤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노울 웨스트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여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또 그 자신들이 만든 코딩으로 그 성폭력,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 또는 게임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자신의 문제를 코딩을 배워서 해결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은 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부터 만들 수밖에 없죠. 주변에서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고 싶은 조선시대 사람이 있으면 본 게 파발마밖에 없으니까 뭐 덜 먹고 덜 싸는 말을 기르려고 했겠죠. 뭐 봉화를 저 멀리 보이게 한다든지 전화를 개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 부분이 그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여학생들의 기술 관련 기업 취업이 17%밖에 안 되고 매해 0.5%씩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 이후로.
그러면 이렇게 여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허태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터러시를 넘어서 컴피턴시로 가야 되는데 사실 문해력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김하연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접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교육이 중요하죠. 리터러시 교육은 굉장히 큰 하나의 축이고 파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술이 너무 어렵지 않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기술이 이미 다 확정되고 만들어진 다음에 그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디코드를 하자. 이걸 해석해주고 더 기술의 장벽을 낮춰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의견을 기술 세계에 얘기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EU 차원에서 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 영역에서는 언코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딩을 굳이 하지 않아도 기업에서 아이디어만 가지면 코딩 없이 자기가 상상하는 것들을 솔루션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 코드, 노 레거시라고 놓여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제3세계든 아니면 또 기존의 디지털 약자이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파트 아까 교육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을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어느 사회나 선도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쉽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데 뭐 비유를 들자면 한자 있는 시대에 한글이 개발되면 진짜 문해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다만 일시 한자를 없앨 수 없고 또 지금은 많은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다면 접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자면 여러분 요새 뭐 파이썬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이제 데이터도 리터러시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걸 누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런 기술 세계에 접근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리터러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엑셀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면서도 고급 기능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미토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엑셀 기능처럼 활용하지만 밑에 코딩이 쭉 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시민의 목소리나 진짜 사용자의 목소리가 닿으려고 한다면 적정 기술만큼이나 어떤 기술이 적정화되고 어떤 기술이 보편화될 것인가 하는 기술 생성기에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중간에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혹시나 여러분도 모르는 거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어가 상당히 전문적인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도스의 코딩을 배웠던 기억이 날 건데 어느 순간 대학에 가니까 윈도우즈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하는 기간이 좀 더딜 수 있겠지만 늘 관심 가지고 서로가 참여하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지은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더 컴팩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윤영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업과 학제의 과학기술 교류에 비해 기술을 공공으로 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교 자율주정차 연구사업 등등 앞으로의 기술 교류와 공공성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술이 현장에 접목되는 부분들이 꽤 어렵습니다. 최근에 스마트시티,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에 리빙랩이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심더라도 거기 있는 시민들은 그 체감을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감사해 하지 않아요. 그 기술은 너네 기술이지. 그리고 기술로 먹튀하네. 그리고 설치를 해놓으면 그때부터 이게 과거화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공급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가 약한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갔을 때 그 기술이 내 기술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공동의 작품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이 리빙랩이에요. 저는 리빙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개념이다. 뭔가 가르치고 그리고 이 기술로 들이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멀리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리빙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트릭스의 네오가 깨달았던 것처럼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다면 이 빨간 약을 먹는 게 리빙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빨간 약을 내가 먹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리빙랩이라 생각해요. 그런 가정에서 내가 혼자 문제를 풀어가야지, 시민 혼자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과학기술이 접목된다면 더 좋겠다.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간다면 더 좋겠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개념이 저는 리빙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먹고 마시고 노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의 네오가 인식했던 것처럼 내가 빨간 약을 먹는 거, 내가 전환의 주체고 사회 변화의 주체고, 그리고 내가 기술 어렵지 않다. 나는 기술을 통해서 더 고도화시킬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랫동안 리빙랩 활동했던 분들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박사님, 왜 전통시장이 여름에 더워야 되고 겨울에 추워야 됩니까? 박사님이 말하는 리빙랩이 접목이 된다면 한 번 더 고도화시킬 수 없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이 리빙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집에 가서 매트릭스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빨간 약을 왜 먹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두 분이 계신데 우리가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대략 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0초씩 정도를 좀 배분할까 합니다. 먼저 허태욱 교수님께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길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민산, 연관 협력이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그 알고리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알고리즘, 제가 만약에 뭐 진보 쪽의 의견을 갖고 있다면 제가 딱 유튜브나 이런 걸 로그인했을 때 진보 쪽에 관련된 것들만 저한테 추천 영상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이 권력이 되는 시대, 그리고 데이터는 돈이 되는 시대가 저희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 우월주의라든지 기술 독재 뭐 이런 얘가 같은 그 기술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체들과 시민들의 다양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뭐 범죄자 같은 거 검색했을 때 백인은 거의 안 나오고 흑인이 제일 먼저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도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하는 것들이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또 지금 성 박사님처럼 스태피 같은 기관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도 지혜를 되게 모아가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5회차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또 이해할 수 있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동욱 부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리뷰 찍는 님이라는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리빙랩을 지속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만 경제성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사실 플랫폼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플랫폼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연결지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여기 허태욱 교수님과 다른 포럼에 제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오드리탕 대만 디지털청 장관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확산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막 그 교양 교육보다는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겠죠. 재미가 있으면 내가 데이터 갖고 뭐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실제로 내 손엔 데이터가 없거나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껴야 요구를 하게 돼 있고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아마 플랫폼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슨한 연결하고 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함께 잘 어우러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순서인 추천 도서 소개입니다. 저희가 연사님을 모시면서 오늘 포럼의 주제와 관련해서 책 한 권씩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먼저 성지은 연구원께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줄리엣과 도시 강구가 도시와 마을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건데요. 그 국내외로 이루어졌던 사회혁신 사례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표현되는 게, 여기서 줄리엣은
그 네덜란드인가 그 유럽에서의 지역 화폐예요. 줄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단위의 개념을 가져와서 줄 내시고 도시 강구는 독산 마을에서의 재활용하는 그것을 돕는 시민입니다. 이런 시민들이 그리고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상을 구하고 마을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이런 포인트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쓴 책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저 책을 소개하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이 좋은 책을 추천합니다. 글도 좋고 잘 읽히고 그 개념 있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호 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크라우드 소싱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로 펀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혁신하는 데는 이게 어떻게 사용될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 IBM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힘을 모으거나 나한테는 사소한 노력이지만 다 모았을 때는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술들하고 이게 잘 맞을까를 연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막 엄청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나눌 때 논점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참고 자료가 많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그 립캡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로그인 하실 때 이상한 문자 사람이 아닌 거 나는 보시 아닙니다를 찍는 게 사실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옛날 고문서를 전산화하는데 디지털화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체로서의 여러 가지 노력은 엄숙주의나 선언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내가 해봤는데 나한테는 가벼운 노력이 여러 번 축적이 돼 있을 때 좀 더 어려운 노력과 주체로서 힘들어할 수 있는 노력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책을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태욱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휴먼 플러스 이코노믹스에서 사람을 위한 경제, 휴먼오믹스 책을 추천하고요. 올 초에 나왔던 책이고 재단법인 여시제에서 사실 제가 여시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아까 성 박사님께서는 네,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택 부동산 문제, 복지 문제, 생명과학의 문제, 더불어서 디지털 민주주의, 또 블록체인을 통한 민주주의 혁신, 뭐 이런 내용의 이슈들도 있어서요. 한번 편하게 너무 깊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지적인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지식의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일부 순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해주신 성지은 연구위원님, 이동호 부장님, 그리고 허태욱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